지난 7월 15일 날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경찰청 지휘체계 변화, 저 도표를 보면서 역대 정부는 청와대가 경찰청을 직접 지휘 통제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라고 딱 써놨어요. 대통령, 바로 밑에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맨 밑에 경찰청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경찰청의 지휘 감독 책임자가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만드셔서 경찰국을 신설하셨습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은 행안부 장관이고 경찰청의 문제도 역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죠.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경찰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국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장관님이 이 안전과 재난과 관련된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장관님 책임이 맞죠? 그런 업무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여러 자, 가지 그러면 변화가 지금 많아서 발뺌하시려고 결국 하시는데요. 시행을 못했습니다. 발뺌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호기롭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경찰이 아무것 잘할 거라고 그냥 넉넉히 믿고 있으면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다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직무유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헌법 제34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 행안부죠. 안전과 재난총괄부서가 행안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극도의 혼잡 시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써놨어요.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 관한 법률, 옛날에 경찰법이죠. 여기에도 보면은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하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 조항은 서범수 의원이 정리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경찰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1000명 이상의 지역 축제라고 되어 있지요. 안전과 관련되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뭐 다른 부처도 책임이겠지만 행안부 장관은 당연히 책임이겠죠. 그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청장님, 서울경찰청장이 경비인력을 총괄적으로 지휘해서 서울을 책임지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29일자 경력 운용 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개요는 보고 받았습니다. 81개 부대 4,800여 명의 경비 인력이 움직인다는 보고를 받으셨죠. 네, 거기에 이태원 할로윈에 대해서는 몇 명이 할당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별도 기동 부대가 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로죠. 그날 용산 서장이 밤 9시까지 있었던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용산 대통령실 주변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비 인력 4,800명이 서울경찰청장의 계획에 의해서 광화문 주변에 있는 시위자들과 더불어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완벽하게 경호하도록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데 집중하도록 계획을 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산 서장은 보도에 의하면 밤 9시까지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시위대들이 해산하는 걸 지켜보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태원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시 집회 시위 관리 업무를 했던 건 맞고요. 그래서 그 시간 맞죠? 그 제 말이 시간 틀린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경호라기보다는 집회 시위 관리였습니다. 자, 행안부 장관님 다시 여쭙습니다. 기자회견을 10월 30일 하셨어요. 총리님하고 같이. 네, 거기 첫 번째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맞죠? 네. 파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고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보고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고 파악한 보고가 누구의 보고였습니까? 정식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하셨어요?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라고 말씀하셨죠. 자, 보십시다. 이태원역에 하는 취지입니다. 참사 하루 전날 지하철 이용객이 35,900명. 그 전보다 많아요. 5년간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할로윈데이 당일 볼까요? 이태원역에서 승하차한 이용객만 13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장관께서 제가 보기에는 일관되게 지금 책임 회피하고 직무유기를 부인하려고 하시는 태도거든요.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되어서도 해결이 안 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파악은 누가 한 겁니까? 그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뭐라고요?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충분하진 않지만 여러 차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장관이 그것도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 아닙니까? 150명이 넘게 압살을 당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해서 나라 전체가 정말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셨단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치 않음을 인정하고 바로 제가 이게 정부입니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선임 장관으로서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는 장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100수십 명이 사망한 시점에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셨다는 뜻입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이 하실 말씀이에요? 총리님. 마음을 세세히 총리님.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총리님께서는 지금 행안부 장관의 저 답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날 총리께서는 혹시 국무조정실 통해서 받으신 보고가 있습니까? 그러한 그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지만 저런 자세한 상세한 보고는 자, 경찰청장님. 경찰청에서 행안부와 총리실, 국무조정실이죠. 총리실과 대통령실로 정보 보고를 포함해서 매일 보고하시죠. 보고하시죠. 현안이 있을 때는 하지만 매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책 참고 자료라고 11월 1일자로 보도된 자료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 자료가 사고가 나고 나서 민간인을 사찰한다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동향이라고 하는 보고서죠. 저도 청와대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자료가 청와대 보고된 자료 맞죠? 대통령실 맞죠? 그 관련 기관에 보고 맞지요? 전파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보고 자료 맞죠? 네, 관계 기관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그 자료가 대통령실에 보고된 자료가 맞습니다. 약간의 목차가 다르게 해서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등에 보고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맞죠? 맞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 수습에만 보고하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서울경찰청장이 할로윈 대위 포함해서 집회 시위, 그러니까 광화문 시위 포함해서 경력 이동 계획, 배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거를 보통 금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 상황점검회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보통 보고할 때, 회의할 때 국정상황실장 통해서 보고하는데 맞습니까?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보고하겠죠, 그죠? 10월 29일 상황은 그렇게까지 대통령실까지 보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위 계획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시위 계획이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중요도에 따라 보고 정도가 다릅니다.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보고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실 나오셨죠? 경제수석님. 네, 금요일 아침에 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가 있었습니까? 금요일 아침에 네, 상황점검회의 같은 거 하지요. 네 합니다. 거기에 주말 집회 시위나 주요한 상황관리 관련된 경찰청의 보고가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심각한 문제네요. 국정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수해 났을 때도 폰트롤 타워라고 해서 폰으로 하더니 낙탄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죠. 국방부 장관이 아침에 전화로 보고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수석님, 그러면 11월 1일자 아까 정책 참고 자료라고 하는 경찰청의 그 보고 자료가 국정상황실에 보고된 거 맞죠? 맞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국정상황실장이 보고한 거 맞죠? 제가 그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9일 날 밤 11시에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누구한테 보고 받으셨다고 합니까? 국정상황실장한테 보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은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업무 보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날은 그 야심한 밤 11시가 되어서 물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을 대면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주변에 시위도 있고 그 주변에 그 시위가 있는 주변에 10만 명이 넘는 할로윈 축제가 그날 같은 날 있는데 경찰에서 경비 인력 계획까지 세웠는데 보고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에서는 계속 10만 명 이상이 올 거니까 경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하고 정보 보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청장님, 경찰청장님? 10만 명이 운집할 거라는 보고는 있었지만 경력 부분은 별개 언급은 없었던 보고가 것으로. 있었죠, 그죠? 네,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일상적으로 경찰이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께서 혼자 뭉개고 위험사항을 그냥 떠안고 있지는 않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보고하고 총리실에서 보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혹시 금요일이나 10월 29일 사고 전 시간까지 혹시 국정상황실 통해서 혹은 국무조정실 통해서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네. 국무조정실장님, 경찰청으로부터 10만 명 이상이 운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찰 보고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그날 있었죠. 무슨 네. 지시를 하셨습니까? 따로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파견된 경찰이 국조실에 나와 있죠. 네네. 거기 통해서 보통 업무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 사고 안 했습니까? 전에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도대체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최소한 금요일이 되면 집회 시위, 주요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곳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계획을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내리지 않습니까? 국조실장님, 지금 온 나라 시스템 말고 대통령실과는 어떤 시스템으로 온라인 업무를 합니까? 국정관리 시스템 하에서 하지요. 알고 있습니다. 정책 참고 자료가 팩스로 갔을 수도 있고 그 시스템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대통령실로부터 보통 지시사항은 그 시스템으로 옵니까? 전화로 옵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다 국조실장 통해서 나가잖아요. 국조실장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뭘로 수명합니까? 시스템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화로 합니까? 그 지시사항은 국정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10월 28일, 29일 날은 지시사항이 없었죠. 전혀. 네네. 그 전에는 없. 따라서 실장님도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총리님도 10월 30일 날 나오셨을 때 전혀 내용도 모르고 행안부 장관도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 의견을 국민들 앞에 행안부 장관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면피성 발언만 해서 사람들을 너무너무 화가 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국민들 앞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이 정부가 도대체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에 울며 겨장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보물,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